조이팔은 대한민국 사기 범죄사에서 가장 큰 피해 규모로 기록된 의료기기 렌탈 계약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이 사기 행각은 수만 명을 상대로 여러 해 동안 이어지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만 명에 이르렀고 피해액은 약 4조에서 5조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자 대부분이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생활비와 노후 자금까지 이 사기에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2008년 조이팔은 결국 중국으로 밀항해 국내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그 뒤로 그의 사망설과 생존설 그리고 수사기관 유착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끝나지 않은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조이팔은 1957년 3월 15일 경상북도 영천군 금오면 오계동의 창녕 조씨 집성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4남 4녀 중 7째로 자라며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에서 창산국민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홀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에 온 조이팔은 처음에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대에 들어선 뒤 그는 도박판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습니다. 이 무렵 그는 경상도 최대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뒤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업체 SMK에 들어가면서 다단계 사업 구조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고 그 시기부터 조이팔은 다단계 방식의 자금 모집 구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의료기기 투자 사업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료기기를 사서 회사에 맡기면 찜질방이나 모텔 등에 다시 임대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주식회사 리브라는 이름으로 영업했고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주식회사 CN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주식회사 첼린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이후 조이팔은 전국에 걸쳐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실제 임대 수익이 아니라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의 돈을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다단계 사기처럼 보였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폰지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의료기기 임대로 벌어들인 실수익은 거의 없었고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만이 기존 회원들의 수익금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투자 모집은 사람들의 인맥과 신뢰를 따라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이팔 조직은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한 뒤에도 투자자들은 기존 수익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신고를 미뤘고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신뢰까지 더해지면서 피해는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밝혀진 피해만 대구와 부산에서 약 1조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 피해도 약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전국 피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약 4조에서 5조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총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피해 규모를 공식 집계의 몇 배 이상으로 봤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돈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다 투자했습니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가족을 잃고 받은 유족 보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개인 파산과 사회 불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 가운데 10여 명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만 명의 삶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이팔 일당은 한계에 다가오자 수익금 지급이 멈춘 뒤 항의와 신고가 본격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자산을 현금화하여 본격적인 도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10월
조이팔은 회사 전산망을 파괴했습니다. 전산망을 파괴한 뒤에는 현금화해둔 개인 자산을 가진 채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조이팔은 공식적으로 수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배 이후에도 조이팔은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2008년 12월 9일 조이팔은 태안군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뒤 조이팔은 중국으로 도피한 뒤 해외에서 은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조이팔이 밀항한 뒤 국내 수사기관은 그의 범행 규모와 자금 흐름, 도피 경로를 계속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과 경찰, 법무부 교정본부 등 수사기관 인사들과 조이팔 조직의 유착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유착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속된 인물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조이팔이 검거될 경우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단순한 대형 사기를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조이팔이 2011년 12월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중국에서 촬영한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지만 투명한 관뚜껑과 인위적인 연출 때문에 조작 의심이 컸습니다. 6월 DNA 감정은 화장으로 실패했고 사망 감증서와 화장 인증서에서도 날짜와 공안 인증 문제 같은 모순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조이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같은 해 12월 16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조이팔 본인의 생사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 현지의 목격담과 추적 정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조이팔의 사망을 인정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날의 범죄 목소리였습니다.